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인태라고 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앞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방향성을 크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해서 정리를 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제 글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제가 이제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의 맥락을 아실 텐데요. 저는 학부와 석사에서 한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조선 후기 한문 자료를 이제 해독하고 번역하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박사 과정에서 뭘 했냐면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은 말 그대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인문학 연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새로운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학부와 석사에서 공부한 어떤 한문학과 관련된 여러 유관 문제의식을 디지털 기술 환경과 접목했을 때 어떻게 융합적으로 이걸 녹여내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고 그게 어떤 형식으로 또 기존의 전통적인 인문학의 연장선상에서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탐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학진흥원의 연구 사업도 하나 하고 있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쪽 예안 지역의 양반이 쓴 문헌 자료를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어떻게 가공할 건가 이런 연구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저기 그 남명학 연구원이 있는 저기 산청 진주 지역에서 이제 그쪽에 있는 유명한 서원인 덕천서원에 있는 공문원 자료 가지고 디지털 데이터를 연구하는 것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박사 논문을 저기 해남의 해남윤 씨, 윤선도의 손자가 쓴 문헌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화하는 걸로 또 박사 논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한문 자료를 대상으로 디지털 데이터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실제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초대해 주신 것도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연구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이 기관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좀 이제 제 경험을 전달해 드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국학은 익숙하실 겁니다. 지금 오늘 학술대 제목도 충청 국학 학술대회죠. 그래서 국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디에 이제 이 국학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아카이빙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건가와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 챕터고요.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좀 익숙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카이브나 데이터 액티비즘이라는 말은 새로운 용어. 그러니까 아카이브는 많이 써왔지만 익숙하시지 않은 용어고 데이터 액티비즘은 새로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굉장히 생경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대학이 저도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있지만 대학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도 이제 뭐 몇몇 발표자 교수님들께서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인문학이 점점 더 위축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인문학과가 통폐합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이제 한국학을 대표하는 학과가 보통 이제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국사학과 이런 학과들인데 그런 학과들도 뭐 아실 거예요. 콘텐츠, 글로벌 이런 말이 들어가는 학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대학에서도 점점 더 인문학과가 인기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외 학생들도 유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학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한국학이라는 말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죠.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 대비 중앙에서는 뭐 한국학중앙연구원도 국학중앙연구원이 아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규장각 한국학연구원도 규장각 국학연구원이 아니고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왜 국학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한국학이라는 말을 쓰고 오히려 지역에서는 안동에 있는 국학진흥원도 한국학진흥원이 아니고 국학진흥원이죠. 그죠? 지역에서는 오히려 국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에서 전래된 인문학적인 어떤 체제, 그런 거를 학과로 이렇게 편성하고 학적 체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인터내셔널한 우리 한국에 대한 연구 개념으로서 한국학 이런 게 뿌리를 내렸다면,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서구에서 들어온 체제도 당연히 지역의 거점 공립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도 받아들였지만, 한편으로 지역에는 지방의 문화 자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화 자원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서구에서 들어온 것보다는 제가 이제 그래서도 밝혀놨지만은 소위 말하는 한학이나 보학의 맥락은 전통적인 학문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토대가 되는 맥락에서 사실은 그런 전통 문화 자원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체제가 자리 잡지 못하니까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문화기관에서 그것과 관련된 연구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자리 잡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서 지금의 어떤 이런 체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국학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깊은데 한편으로 오해되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방의 뭐 관광 문화 콘텐츠 개발하는 거에 연장선상에서 국학이라는 말을 가져다 쓴다,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국학이라는 표현 자체가 기존에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그동안 어떻게 이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관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이 말과 관련해서 지역학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미래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역의 역사 문화를 고급스럽게 포장하는 수사가 아니고, 실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학문의 근간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향후 이제 디지털 기술, 기반 기술과 연계해 가지고 잘 만들어 나가야겠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비전이 소통하는 유교문화, 미래를 여는 국학진흥이라고 돼 있는데, 미래를 여는 국학진흥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은 국학을 진흥하는 게 미래를 어떻게 열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은 멸시되어가는 전통문화 자원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잘 재해석해 내는 거가 정말 필수적인 일이고, 지금 대학이 사실은 인문학이 위축되어 나가는 가운데 반대로 지역에 있는 연구 문화기관은 사실은 점점 더 많은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고, 그거를 잘 가공해야 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서 그런 어떤 가치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에서 국학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좀 생경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카이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로 2017년도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뭐 이런 거 한다고 막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도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정권에서도.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인문학 쪽에서도 영향이 많았습니다. 어떤 영향이 많았냐면, 기존의 인문학 연구는 주로 이제 교육부 예산이나 아니면 문화관광부 예산을 보면은 출판 쪽 예산이 사실은 많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연구자들한테 연구를 맡기고 연구 결과물을 논문이나 학술 단행본으로 내는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점점 더 이제 우리 생활 환경이 디지털 데이터와 밀접해지다 보니까 그쪽 예산도 기존에는 출판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뭐 그러면은 학술 연구하는데 비용을 이만큼 주겠다,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아카이브를 만들어야 되고 뭐 디지털 콘텐츠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고 그래야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이제 산업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문학 연구나 교육 환경에도 그게 실제 이제 피부에 침투할 정도로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이런 변화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책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다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시죠. 요즘에는 SNS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죠.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접속해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찾고 소비하고 하는 방식이 뭐 연령을 떠나서 굉장히 많이 보편화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설득력을 얻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거고요. 제가 이제 그 맥락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카이브가 이제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면 기존의 아카이브는 전문적인 아키비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록 자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거를 이제 수집하고 정리하는 전문가가 있어서 그 사람이 아카이빙을 하고 아카이빙된 결과물을 대중들이나 아니면 다른 유관 분야의 연구자들이 와서 보고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누구든 다 아카이버가 된 시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공산성 같은 데 가시면은 현판 이런 거 사진 찍으시잖아요.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 이런 데 올리시잖아요. 나 여기 왔다. 그다음에 뭐 현판에 글씨가 이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게 뭐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과 관련돼 있고 이런 거 뭐 담벼락 같은데 글을 쓰시기도 하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전문적인 사람만 아키비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떤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아카이브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자,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아카이브는 전문가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개념이 확장돼서 유관 분야의 연구자나 대중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개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는 첨단 아카이브들은 예전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뭐 전문가가 만들어서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있습니다 들어와서 보세요 이게 아니고 참여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놀이 공간을 열어놓고 여기 들어와서 사진도 찍어서 올리시고 글도 써주세요. 이런 성격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 아카이브 관련해서는 공조학 아카이브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아직 안 들어가 보신 분이 계시면 뭐 자료집에 그 인터넷 주소가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이런 아카이빙 작업이 보편화되고 이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인터넷 들어가서 뭐든 다 찾고 보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카이빙 개념의 핵심이 사실은 저기 보존이라고 제가 이야기해놨는데 소위 말해서 귀한 자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뭐 희귀한 문헌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아카이브 기관에서 가져와서 수장고 같은데 잘 넣어놓고 보관했다가 행사 같은 거 있거나 전시 행사가 있으면 그걸 그때 일시적으로 꺼내서 사람들한테 구경시켜주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정보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의 확장된 아카이빙 개념은 사실은 보존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런 희귀하고 귀한 자료가 있다라는 거를 데이터로 잘 만들어서 웹에 항상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 언제든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해서 들어와서 아 오늘 뭐 앞서 많은 발표자 선생님들이 소개해 주신 그런 자료들 아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충청 지역에 이런 자료가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 조선 후기에 있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자료를 남겼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 보존의 개념으로서 아카이브를 구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디지털 아카이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데이터 아카이브로 나가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런 겁니다. 옛날 조선시대 문헌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고화질 이미지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서 그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누구든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디지털 아카이브 개념이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만 해놓으면 들어가서 아 이런 자료가 있구나라는 것만 알지. 그래서 이 자료가 누가 이 자료를 썼는지, 그다음 이게 역사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유관 연구자가 그것과 관련된 논문을 썼으면 논문을 찾아서 읽어야 아 이 자료가 그런 거구나라는 전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촬영된 고화질로 촬영된 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데이터로 다 가공해서 그 데이터를 인터넷에 올려놔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 아카이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데이터 아카이브의 사례가 이 지하밀기 데이터 아카이브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제가 박사학위 논문 작업을 하면서 만든 건데요. 이게 해남 지역의 윤선도 손자가 쓴 일기를 데이터 아카이브로 구현한 거고요. 네. 국내에는 사실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조선시대 문헌 자료를 앞으로 어떻게 인터넷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가공해야 될 것인지
그 개략적인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데이터 액티비즘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좀 생경하고 어려운 개념이실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지식인들의 역할은, 인문학 연구자들이 예전엔 지식인들이 많았죠. 글쓰기가 사실은 실천으로서의 활동이었습니다. 예전에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회 개혁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글로 잘 써서 논문이든 책으로 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거기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하면은 여론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 실천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게 소위 말하는 인문학의 위기 뭐 이런 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지금 인문학 연구자들한테 학술적 실천이라는 거는 그냥 논문 쓰기, 그다음에 학술대회 같은 데 가서 발표하는 거, 그다음에 대학에서 강의하는 거, 그냥 이런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역할로 많이 사실은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통 지식인의 글쓰기는 정말 힘 있는 어떤 콘텐츠이자 미디어였는데 지금은 글쓰기 결과물로서의 논문이나 책, 사람들은 너무 안 읽잖아요. 책이나 논문 같은 거 지금은. 왜냐면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좀 그런 환경에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인문학을 연구하는 지식인, 그러니까 인문학 연구자가 지식인으로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하는가를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환경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가공해서 개방적으로 공유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성격의 어떤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게 하거나 하는 이런 맥락에서의 어떤 실천주의적 행위를 가리키는 게 데이터 액티비즘, 콘텐츠 액티비즘, 아카이브 액티비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글을 써서 어떤 실천적인 학술 활동을 전개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글쓰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떤 문제 의식을 알리고 그다음에 뭐 결국 뭐 이런 문화 자원과 관련된 중요성을 알리고 이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이것 자체가 당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늦었지만 사실은 한시라도 더 빨리 같이 이제 나가야 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유럽이나 미국 쪽 연구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연구자들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링크드 재즈라는 건데 이것도 아카이브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미국 뉴욕에서 활동했던 근현대 시기에 활동했던 재즈 아티스트들을 복원해서 아카이브로 만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충청도의 뭐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 를 다 복원해서 아카이브로 만드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재즈 아티스트들이 있었습니다를 알리는 게 아니고 당시에 재즈 아티스트들이 실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했고 그들이 향유했던 음악으로서의 재즈라는 장르가 어떤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대중들하고 호흡하면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대중들이 여기 들어가서 자기도 데이터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순수 인문학 연구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미국하고 유럽 쪽으로 이제 노예 무역이 예전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대기 이전에 노예들이 이제 많이 팔려왔는데 그것과 관련된 역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이 그냥 우리 논문 쓰는 거는 이제 그만하자.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논문을 읽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다. 그러니까 어떤 노예가 어떤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 아메리카의 어떤 지역으로 넘어왔고 넘어온 노예가 아메리카에 넘어와서 도대체 어떤 노예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우리 연구자들이 대중들한테 개방하고 유관 연구자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훨씬 학술적 의미가 있다라는 맥락에서 구현한 선도적인 아카이브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의 보조에 맞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앞으로 이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아카이브를 구현한다고 하면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지금 첨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아카이브를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시기를 제안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논문 쓰기, 그다음에 대학 강의 이런 것이 주가 되어서 대학 교수가 과거에는 지성으로서 실천을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단순 직업인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지적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최근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내용은 최신인데 담담한 어조로 인문학의 위기나 아니면 국학으로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학자료의 디지털화 및 아카빙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서 계시는 그 한국국학진흥원의 이상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학진흥원 이상호라고 합니다. 한참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목이 좀 잠겼나 봅니다. 원래 목소리가 안 좋은데다가 네, 사실은 저도 뭐 제 소개를 조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 현장에서 한 15년 정도 지금까지 계속 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하고 또 콘텐츠 개발 쪽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원래 그 박사학위 논문은 저도 그 하곡으로 박사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은 계속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논의가 주로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그 디지털이나 혹은 데이터 액티비즘 쪽으로 연구하셨던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 저를 좀 현장에서 한번 바라봐달라는 얘기로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게 이제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아마 이쪽으로 좀 투자될 건데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될지에 대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걸로 그렇게 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그 논평문을 제가 좀 급하게 쓰다 보니까 오탈자가 많긴 한데요. 요거 읽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 논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태 선생님의 발표문 그 국학 아카이브 데이터 액티비즘은 사실은 지금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에 따라서 설립 취지인 국학진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굉장히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아카이브를 상호적으로 구현해갈 것을 권하고 있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저자는 이거를 통해서 그 데이터 아카이브 과정에서 전문 연구자나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만이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는데요. 지역민과 유관 자료에 관심을 둔 여타 방면의 연구자들이 직접 동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중앙과 지역의 여러 학술기관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개방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아마 지금 이제 막 데이터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매우 좀 의미 있고 흥미있는 내용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어서 새로 설립되거나 혹은 기설립된 국학 관련 기관들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직접 논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았는데도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그 대학 인문학의 몰락 속에서 여러 지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이른바 국학 관련 기관들의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들이 한국 인문학의 발전에서 갖는 긍정 부정의 다양한 역할들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른바 국학 관련 기관들이 기존 대학의 엄밀한 어떤 학문성과 차별적 거리두기라면서 한쪽으로는 근래 민족에 대한 어떤 새로운 요구와 또 다른 한쪽으로는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들에 부응하면서 설립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국학을 진흥한다는 태제가 과거의 복원을 넘어서 미래를 디자인하고 벚꽃창신의 어떤 확장된 외연을 갖출 것을 공고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지금 그 가장 아마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것은 뭐냐면 기존의 과거를 복원할 수 있는 기록 자료를 단순하게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미래를 지향하는 보존의 방법으로 새로운 아카이빙을 할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물론 원래 이제 원고에서 저자는 제가 볼 때는 아카이브의 기본 개념이 단순 보존에서 보존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국학진흥원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기록유산을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좀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새로운 아카이빙을 제안하는 그런 중의를 가진 의미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전문 아키비스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통의 아카이빙 개념을 넘어서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필요성과 또 다양한 활동들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자료를 다루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또 그들의 필요에 따른 정리는 새로운 개념의 아카이빙을 아까도 발표해서 보신 것처럼 이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해서 저자는 그 데이터 액티비즘의 필요성을 좀 강하게 권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되게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여와 실천의 인문적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마 저자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지역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또 지역을 넘어서 한국학 또는 국학의 표상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 방법으로 권유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디지털 아카이빙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액티비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자는 이 같은 입장은 그 유교문화진흥원의 필요성을 넘어서 현재 기록유산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 특히 그 가운데서 지역적 정체성과 한국학 또는 국학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와 같은 다양한 고민들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 역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자의 이와 같은 고민은 15년째 이렇게 다량의 국학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 역시 좀 동일하게 고민했던 부분이어서 아마 논쟁적인 토론은 그렇게 필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이제 실무를 담당했던 입장에서 좀 그 발표자 입장을 보강하고 향후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고민해야 될 영역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제 토론자 임무에 좀 가림하려 갑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사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대부분의 원자료를 다루는 기관들은 원자료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지류 자료의 특성상요.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 손이 안 타야 되고요. 그래서 수작물에 보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활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연구자를 비롯한 사람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보존과 활용은 경우에 따라 마치 논리적 모순에 처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기관 안에서 운영해 보시면 이게 아카이빙 해야 된다는 쪽하고 지류자로 다루는 사람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록 자료의 특성상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자료는 활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가진 가치를 발견할 수 없게 되고요. 기록 자료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진 보존 가치 역시 동시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보존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고 근래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는 게 바로 디지털 아카이빙입니다. 비록 많은 예산과 다양한 분야 전문 인력들을 필요로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일반 학회나 대학의 사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기관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출범하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관 차원의 인식 공유, 정책화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지금 15년 근무하면서 제가 집행한 디지털 아카이빙 예산마다 200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희 기관의 전체에서 한 5% 10% 정도밖에 아카이빙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인력도 다른 인력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의 제안을 좀 더 구체화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고민들도 동시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데이터 액티비즘은 제공자와 수요자가 완전하게 구분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는 엄밀하게 말해 제공자들이 수용자들의 수용성을 최대한 고민해서 시스템 내에 반영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수용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는 당연히 누가 이것을 사용하고 누가 새로운 정보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의가 선행돼야 됩니다. 폭넓은 사용을 위해 좀 더 엄밀한 유저 타겟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야 몇몇 사용자들의 어떤 필요와 보존 관리 시스템에 특화된 아카이빙 방법으로 구축하면 되지만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아카이브는 누가 사용할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한 수준, 사용 방법에 대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더불어 이들과의 어떤 유기적 소통과 정보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필터링 시스템 등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물론 저자의 제안 역시 모든 사용자가 제공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로 사실 모든 사용자가 제공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저 타겟팅을 통해 서비스 대상이 정의되면 그들에 대한 분석과 유기적 소통을 통해서 서비스 방식과 아카이빙 방식을 정의하는 것,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데이터 액티비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근래 이제 역사 관련 콘텐츠 제작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속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른바 영화나 드라마를 비롯해서 지역의 공연, 축제, 관광 콘텐츠 등에서의 어떤 그 요구들이 거의 폭발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까지도 사실은 자료들이 가진 기관들의 의무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그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앞으로 이렇게 아카이빙을 할 때 두 번째 노래 연결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연대입니다. 데이터 액티비즘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성에 반응한다는 의미가 크며 동시에 다양한 데이터의 조합과 의미 연계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핵심은 물리적 데이터의 조합이 이후 화학적 변이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의미 구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는 어떤 그 물리적 데이터 양이 이른바 빅데이터여야 될 수도 있고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그리고 또 시간이나 공간, 인물, 주제 등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연계되는 데서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는 분명할 수밖에 없고 각 기관이 가진 대상 자료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연계되지 않은 데이터는 그 자체로 일회성 활용이라는 벽을 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연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국사편찬을 비롯한 다양한 국학 관련 기관들이 디지털 아카이빙을 기반으로 한 연대가 거의 10년째 계속 모색되고 있고 또 서로의 어떤 그 메타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제공하실 때도 그렇고 데이터를 만드실 때도 이런 부분들과 연결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어떤 그 선행 정의들이 반드시 좀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더불어 매년 새로운 역사 스토리 소재를 제공하기 위한 컨퍼런스 등을 통한 협업들도 활발한 편입니다. 이 속에서 보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각 기관들의 역할 분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표준안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단순한 한 기관의 데이터가 아니라 한국의 고전 관련 데이터 속에서의 어떤 한 분야가 될 수 있도록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반드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